지금 대한민국 거리 곳곳에서 가게들이 정말 조용히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팬데믹보다 더 혹독한 현실을 마주한 자영업자들의 이야기, 그 깊은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많은 사장님들이요, 차라리 코로나 때가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봉쇄가 풀리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현실은 더 춥다는 거죠. 아니,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든 버텨냈는데 왜 지금 와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는 걸까요? 이 심각한 위기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주 복합적인 원인들이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5단계로 진행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조용한 붕괴의 현실에서 출발해서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파도를 맞았는지 살펴보고 갚을 수 없는 빚 문제와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해법까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조용한 붕괴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예요. 요즘 번화가를 걸어보면요, 임대 문의가 붙은 텅 빈 가게들이 눈에 띄게 늘었잖아요. 바로 그게 이 위기의 가장 첫 번째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텅 빈 가게들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숫자들입니다.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이 위기의 규모가 얼마나 심각한지 비로소 명확해지거든요. 1110조 원. 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짊어진 빚의 총액입니다. 이게 정말 감이 잘 안 오는 숫자죠. 더 무서운 건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이 빚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소멸률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그냥 문 닫는 비율, 즉 폐업률인데요. 세종이나 서울 음식점 4곳 중 1곳이 사라졌고요. 동대문 의류가게는요, 무려 2곳 중 1곳이 1년 만에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게 어느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난 몇 년간 마치 파도처럼 5번의 큰 충격이 연달아 덮쳤다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2018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삼고현상, 소비 위축까지 정말 쉴 틈 없이 위기가 겹겹이 쌓여온 겁니다. 앞에 닥친 파도를 겨우 막아냈더니 더 큰 파도가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 반복된 거죠. 첫 번째 파도는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니까 사장님들이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서 가게를 꾸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홀로 사장님이 이때부터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도,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쳤습니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매출은 그냥 제로에 가까워졌고 고정비를 감당 못한 많은 분들이 생존을 위해 처음으로 대출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좀 나아지나 싶었더니 이번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덮쳤습니다. 이른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고현상이죠. 당장 장사하는 데 필요한 밀가루, 버터, 식용유 같은 원자재 가격이 말도 안 되게 폭등해버린 겁니다. 네 번째 파도는 어쩌면 가장 무서웠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였어요. 사람들이 아예 지갑을 닫아버린 거죠. 빵 2개 사던 손님이 하나만 사가는 식으로요. 그래서 많은 사장님들이 차라리 강제로 문 닫았던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펀치는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날아왔습니다. 2023년 연말, 한창 송년회다 뭐다 해서 대목이어야 할 시기에 정치적인 이슈가 터지면서 소비 심리가 급냉해버린 거예요. 특히 외식업계는요, 연말 단체 예약이 하루아침에 싹 다 취소되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쉴 틈 없이 5번의 파도를 연달아 맞고 나니 결국 남은 게 뭘까요? 바로 빚입니다. 그것도 그냥 빚이 아니라 이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되어버린 거죠. 통계를 보면요, 빚이 있는 자영업자 4분 중에 3분 이상이 다중채무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제1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나오고 이자가 훨씬 비싼 제2, 제3금융권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분들 중에서도 특히 상황이 더 안 좋은 분들, 즉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도 낮고 신용도도 낮은 분들을 취약 자영업자라고 따로 분류하는데요. 말 그대로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인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연체율 한번 보세요. 일반 자영업자에 비해서 무려 28배가 높습니다. 이건 사실상 빚을 갚을 능력이 거의 바닥났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그럼 이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죠? 전문가들은 이제 기존의 방식,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지원해 주는 걸 넘어서 뭔가 좀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 이제 신용등급만 보지 말고 실제 가게 매출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돈을 빌려주자는 거고요. 둘째, 누가 어디서 창업하면 좋을지 정확한 상권 데이터를 제공해서 묻지마 창업을 막자는 겁니다. 셋째, 폐업해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같은 사회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실패한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재취업을 돕자는 겁니다.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목의 작은 가게들은 동네의 등대와 같다고요. 그 등대불이 하나씩 꺼지면 결국 도시 전체가 캄캄해진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돈 문제, 경제 문제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이야기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숫자는 줄고 있지만 전체 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이에요. 특히 은퇴하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별다른 준비 없이 자영업 시장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이대로 방치하는 건 단순한 복지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더 큰 위기를 막는 일입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골목의 작은 가게들의 불을 계속해서 밝히기 위해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한 대출이나 보조금을 넘어서 이 골목 상권이라는 생태계 자체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 진짜 해법은 과연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간입니다.